진짜 내란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덕수를 옹립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내란 피해자로 조사받고 CCTV 통해서 본인이 거의 했던 거짓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 저는 팩트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있다고. 물론 권영세 의원 자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긋지긋하기 싫어서 당신은 선거 때 도움이 안 됐어 얘기할 수는 있으나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또 팩트가 틀릴 수 있죠. 사실상 권영세 의원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혁신적인 부분들의 알러지를 지난 쌍권 지도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사실 이 문제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예요. 이제 친윤과 친한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등판하는 이런 사건이죠. 이런 흐름이죠. 보면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새로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가 이제 8가지 이제 반성해야 될 것들을 내세워서 인적 쇄신의 칼을 들었는데 오히려 친윤계 친한계가 다시 붙는 불쏘시개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등판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권영세 이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당시에 선거에 방해가 됐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한덕수 옹립 작전을 펼쳤는지 털어놔야 된다. 이제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됐다면 진짜 내란당이 됐을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던 그 새벽 후보 교체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계엄 해제 당일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이제 했던 말이라면서 폭로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제 뭐 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자신에게 한동훈 대표의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항의했다는 건데 우리 소장님, 네.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관계는 모르죠. 둘이 서로 간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5월 10일 날 야심한 밤에 후보 네.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 그게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에 그렇게 적합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네. 것은 그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내란당이 되려고 했다.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 이건 주관적인 판단 같아요. 근데 전체 흐름을 봤을 땐 정치를 왜 합니까?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여론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알잖아요. 네. 평가자는 국민인데 국민들이 평가를 하점을 주면 지금 지도부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막연히 드러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내란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덕수를 옹립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내란 피해자로 지금 조사받고 네. 지금 CCTV 통해서 본인이 거의 했던 거짓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 저는 팩트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물론 권영세 의원 자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긋지긋하기 싫어서 당신은 선거 때 도움이 안 됐어 얘기할 수는 있으나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또 팩트가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윤희숙 혁신위가 지금 8가지 혁신안을 내밀면서 모두 잘못했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은 아무도 잘못 안 했어 그 얘기거든요. 책임지지 맙시다. 그냥 적당히 묶고 갑시다는 혁신이라서 윤희숙의 혁신안은 친윤구락과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그냥 눈속임 혁신이다. 국민들한테 우리 혁신합니다 이 정도만 알려주고요.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엊그제 전환기를 2번 데려왔더라고요. 뭐 입당도 예, 했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네. 데려왔고 또 장동영 의원이 데려와서 거의 뭐 강의를 들으셨던데 네.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왜 거기다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침묵도 뭐 부적절하다고 얘기는 했다고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내란이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인적청산 대상으로 강하게 해야죠. 그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권영세 의원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그런 혁신적인 부분들의 알러지를 지난 쌍권 지도부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결국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음 달로 이제 예정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얘와 연관된 이제 그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당대회 출마 구도를 보면 이제 김문수 전 장관, 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뭐 장동혁 의원도 이제 불씨를 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도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이렇게 친윤계와 친한계가 이렇게 대립을 세우는 구도가 이제 점화되는 것.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뭐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당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다시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대표가 혼자 먼저 뛰어가가지고 한들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함께 가지고 그 아래에서부터 그 변화의 목소리가 끌어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지난해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 후보 그 메시지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했던 연설들을 쭉 다 살펴봤어요. 그중 제일 인상적이었던 연설이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였는데 네. 거기서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 있어요. 저는 그 연설은 진짜 명연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당원들이 있는 대구가 이준석 당대표를 선택해 줬습니다. 반응이 저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국민의힘의 부활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런 변화의 목소리가 있을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다시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과 그 일종의 그 큰 1대1의 싸움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권권일적인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정도의 분위기가 당내에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7년에도 9월에 바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때는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진짜 오른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당시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요구합니다. 네. 근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데 꽤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당의 분위기가 아까 서영주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한길 강사 불러들이고 당 지도부 총출동하고 아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변화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이 온다면 그때는 출마하시겠고 저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지방선거에서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총선 공천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당대표가 이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차피 당장 선거도 없으니 국회의원 선거가 없으니까 당장은 이제 좀 관리형 비대위식으로 해서 이제 좀 버티다가 뭐 이제 이재명 정부 중반쯤 돼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이제 뭐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력전을 벌이겠다. 뭐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현역들의 구상 주류의 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은 일단 보수세를 응집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전한길 강사가 입당을 하고 뭐 이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국민의힘의 전략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뭐 땡큐 아닙니까? 뭐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멸되는 움츠러드는 듯한 뭐 이제 보수세에만 매달리는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뭐 우리로서는 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십니까? 이게 양당이 서로 다른 진영이 있다고 그래서 저쪽 당이 망하는 게 땡큐지는 않아요. 정치라는 것은 늘 얘기했듯이 두 개의 날개로 날라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부러져 버리면 못 날라요. 그게 사실상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정치의 기본인데 마치 저쪽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들 망해라 저주를 퍼온다고 전제를 하면 안 된다.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신경 쓸 건 없어요.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 문 닫는 거지. 민주당이 뭐 굳이 국민의힘이 안 되게끔 바랄 이유도 없고 민주당은 민주당 일을 해가면 되는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최소한 보수의 명맥을 이어왔던 공당으로서 전통이 있는 당인데 거의 폐업 직전에 왔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단골 장사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단골 장사는 그냥 먹고는 살아요. 근데 정말 이게 핫플레이스가 되려면 단골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해야 이게 엄청난 사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그 내란 불법 계엄 이후부터 단골 장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단골 장사. 영남 쪽
이쪽만 딱 보수층만 안고 가겠다. 여기만 잡으면 우린 된다. 안 와도 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면 단골마저 떠나고 있어요. 아 도저히 이 입맛에 안 맞아서 못 있겠다. 이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TK, PK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안아야 되고 탄핵 반대의 당론을 가져가야 되고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되고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서 우리 다시 보수층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폐업해야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정말 이 식당을 지켜왔던 당원들마저 떠나는데 그 식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새롭게 자정기 등을 통해서 좀 건전한 보수로서 자리한다면 대화의 상대지 이게 무너뜨릴 상대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네, 좀 정상화되기가 좀 멀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그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의 기대감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긴장감도 느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승절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라던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도 뭐 안규백 장관이 좀 심한 말들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바로 선을 긋고 나온 거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 당에서 나온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페북에도 굉장히 많이 썼죠. 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여당에서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말 자기들 고집을 계속 부리지 않고 이런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또 여당의 정부가 성공하고 이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의외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긴장을 해야겠다. 저런 모습을 보여줄수록 우리도 더 쇄신되고 우리도 더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선우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야당이 지금 이제 사실 존재감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재명 새 정부의 첫 내각 청문회. 근데 이제 당이 여당이 약간 내부에서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제가 국회에서도 취재를 해보니까 야당의 공격력이 시원치 않다.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 우리 당의 대포 공격수들이 했으면 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야당이 너무 물대포여가지고 이거 잘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논문 표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똑같이 이제 질문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 제일 큰 내관인데요. 사실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제 지키겠다는 기류가 좀 있었다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진숙 후보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1번으로 이제 그 낙마를 시키려고 벼르고 있는 후보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소장님부터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 국무위원회 후보의 그 인사 기준은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공격을 잘해서 낙마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잘 지켜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국민의 정서상 벗어나 버리면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두 달이 채 안 됐으나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열심히 국민 눈높이 앞으로 달려가는데 국민의 기준에 과연 강선우, 이진숙 이 두 후보자가 적합하냐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후보자가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적합한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부담이 되는지 그 판단을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동료원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하기도 그렇고 대통령도 임명을 했는데 국민이 안 좋은데 좀 알아서 좀 그만두지 왜 이거 버티고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은 좀 야박하게 말하자면 임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현재 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 기준,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표인 국민 주권 정부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억강부역이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억강부역 대동세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역의 가장
부합되지 않는 후보죠.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 갑을인데 힘이 있던 의원이 보좌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함, 피해를 줬다. 그 다음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도 지도교수가 제자들에게 뭔가 이 논문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했다. 이거는 뭔가 위계에 대한 우리들이 국민들이 전수에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숨 죽이고 정말 소가리만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용인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갑질을 대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붕괴가 되는 과정의 시작이 언제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체리 따봉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리 따봉을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밀어냈던 그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승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승리 연합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의 어떤 무슨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승리 연합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둘 떼어내면서부터 정권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다고 쳤을 때 지금 민주당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승리 연합의 큰 덩어리 두 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철야도 하고 휴가도 반납했던 민주당의 그 보좌진들, 네. 수백 명에 달하는 보좌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그 입안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R&D 예산 삭감이었어요. 네, 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학원생,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논문 표절, 제자 논문 표절은요. 바로 이 연구원들, 이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분노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진숙과 강선우 두 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보좌진과 대학원생, 연구원들을 버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현재 저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진숙과 강선우를 선택하는 순간 이 둘은 분리돼서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데려와야죠. 또 모셔와야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승리연합이 하나 둘씩 깨지면서 붕괴가 되더라고요. 권력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붕괴의 시발점이 바로 이진숙과 강선우 임명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임명을 안 할 거고요. 네. 임명을 임명을 안 한다면 저희는 진짜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임명을 한다면 멀지 않았구나. 준비하자 하는 생각이 이렇게 바로 들 것 같습니다. 뭘 준비해요? 정권을 인수할 준비를 해야죠. 한 20년 기다리세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